안녕하세요. 자, 우리 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들만 덤벼라 이렇게 고난도 비문학, 독서 비문학이다 과학 제시문을 볼 건데, 일단 3조차에 그 1306 B형 양한단서 단한단서가 나오고 그게 14, 15번에 있어요. 그리고 1309 A형 동물의 길찾기 방법 A형 건데 11, 12, 13번에 있다. 여기가 시간이 오래 걸려. 자, 이 3조차 자료 잠깐 펴서 여러분들이 아마 7시에 와서 표지를 넘기고 3, 40분 시험을 봤을 거야. 20여 문제. 매주 이제 3주차가 됐으니까 적용이 잘 됐을 텐데, 거기 6페이지에 20번 문제 밑에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안내를 해놨습니다. 따뜻한 11월을 위해 땀 흘리는 우리 학생들 시험 끝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매주 EBS 교재가 지금 나오기 전인데 지금 시험 보고 있는 것들은 다 EBS 교재하고도 관련이 되고, 독서 비문학은 수능이나 평가원을 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출제한 문제도 있고 수능 평가원 교육청을 내시는 선생님들과 같이 병행해서 출제해서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야. 물론 수준은 높아요. 시험 본 다음에는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 기준을 세우고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질문 답변이 들어가기도 한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요게 이제 매주 만들어지는 부교재인데 복습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인데, 오늘 수업을 듣고 자 1주차는 이제 해 뜨는 장면으로 만들었고, 해 뜨는 장면으로 2주차는 꽃으로 표지가 요게 좀 예쁘다고 하고 좀 따뜻한 꽃인다. 그리고 3주차가 이제 달밤으로 만들었는데 매주 한 권씩 끝내줘야 되는데 수업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바로 복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 그걸로 끝은 아니고 일주일 지나서 한 번 더 복습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교재의 구성을 잘 보면 여러분들이 저 뒤에 57쪽에 가보면, 3주차 57쪽에 가면 복습이 생명이다 그러면서 2주차 복습을 하라고 또 한 번 넣어놨어.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서 복습을 한 번 더 해주는 거야. 이게 다 그동안의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매년 하면서 가장 효과가 좋았을 때 방식대로 만든 거야. 그래서 작년, 재작년 여기서 이제 워낙 좋은 대학을 많이 갔고 또 100점 나온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그날 수업 듣고 그날 끝내주되 일주일 지나서 한 번 더 해주고, 그 이외에는 이제 3월 교육청 직전이나 6월 평가원 직전에 또 한 번 봐주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복습이 생명이다를 가지고서 복습을 진행을 하라고 넣어준 거야. 그리고 이제 시험 보면서 오늘 3주차 문제 20여 문제에 대해서 푸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7쪽에 가면 80분 45문제 실전 훈련 용도가 있어. 1주차, 2주차는 2015 수능을 했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 마무리 필살기야. 이 마무리 필살기는 누구나 해줘야 되는, 여러분들이 재수생들을 데리고 물어보면 수능 5일 전에 뭐 했냐? EBS 달달 암기했습니다. 4일 전에는, 3일 전에는, 이틀 전에는 뭐 했냐? EBS 암기했습니다. 하루 전에도 EBS 암기했다고 답변하는 재수생들이 워낙 많아. EBS에서 70% 나오는데 그게 30%를 충족을 못 시켜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마무리 필살기를 준비시키고 있는 게 숙제야, 숙제. 자, 7쪽을 펴서 이번 주만 A형, B형 공통, 이게 2014 예비 수능인데 1차적으로 마무리 필살기의 시작이야. 그래서 이번 주는 자, 개학을 하면 숙제가 좀 줄어들 것이고 지금 추운 겨울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이번 주는 A형, B형을 다 실어놨습니다. 거기 7페이지에 있는 것은 2014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예비 시행 문제지라고 하는 거고, 고등학교 2학년들이 5월 17일 날 본 평가원 시험이야. 요대로 내겠다는 뜻이야. 자, 3주차의 7쪽을 봐. 위에다가 적습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게 마무리 필살기의 시작이라고. 빠르게는 여러분들 3월 교육청 7일 전에 또는 6월 평가원 7일 전에 해줘야 돼. 그리고 3주차에 온 다음에 1306, 그리고 5일 전에는 1309, 이걸 공부해 주는 거야.
그 다음 4일 전에는 2014 수능이다. 3일 전에는 작년 6월 AB. 그리고 9월 AB. 9월은 이제 너무 쉬웠고, 그런데 갑자기 우리 1주차, 2주차에 숙제한 게 2015 수능이죠. 2015 수능 A형, B형이 3월 교육청은 꼭 요거를 집중적으로 봐야 돼. 이게 반영이 돼. 그래서 B형은 되게 어려울 거야. 91.1등급 수준이니까. 그래서 1주차, 2주차에 숙제를 낸 거라고. 반드시 요거 공부를 해야 돼. 2015 수능대로 나와. 올해 모의고사는. 요게 근데 이제 D-5431이라고 늘 쓰다 보니까 5431인데 실제로 여러분들 A형, B형으로 나눠진 거는 지금까지 7번 시험이 있었다. 그래서 D-765431이 되는 거고, 요건 전과목으로도 확장을 해서 반드시 실천을 해줘야 돼. 그래서 평소에 숙제를 잘해야 되는 거야. 매주 숙제가 있어. 자, 1주차, 2주차는 요 숙제고, 3주차 숙제,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9주차, 10주차, 11주차, 12주차, 13주차까지 숙제는 마무리 필살기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힘으로 푸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 숙제는 꼭 지켜줘야 되는 숙제가 되는 거야. 이게 제대로 되면 달라져. 최근에 메가스터디에는 광주 대성여고 학생인데 이 학생이 9월에 3등급이 나왔어요. A형 학생이야. 그리고 10월도 못 보고, 그런데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가 와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시간이 없잖아. 수능 한 달도 안 남았을 때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부터 강의를 들으라고 할 수가 없었고, 메가스터디 사이트에 마무리 필살기 D-5431 수업만 들어라. 그러니까 2015 수능 AB형 보기 위한 거니까 65431만 시킨 거야.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소식이 없다가 한 지난주쯤에 메가스터디 사이트에다가 올렸어요. 국어를 아주 잘 본 건 아니고 한 달 수업을 들었는데 96점, 2등급이 나온 거야. 97점이 1등급이었으니까. 그런데 국어에서 최저 등급을 맞춰가지고 고려대 의대, 충남대 의대, 전남대 의대에 다 합격을 했어, 수시로.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 수능 한 달 전에 한 건 요거밖에 없어. 근데 이 방법, 이거는 정답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올바른 공부는 정답이 도출되는 과정을, 그 과정이야. 그거를 내가 재현할 수도 있고 이것을 내가 이해하고 수긍하고 납득을 해야 돼. 친구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고. 이 과정이야.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공부야. 그래서 미리 풀게 하는 과정이니까 숙제를 잘 내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풀 것이냐? 7쪽에다가 꼭 적어준다. 자, 거기다가 이제 이거를 적어주고, 그러니까 매주 하는 숙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 이건 3월 교육청을 일단 잘 보는 방식이고 6월 평가원을 잘 보는 방식이야. 6월 평가원이 끝나고 9월 평가원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D-8765432 일은 뭐냐? 올해 6월에 본 거가 되는 거야. 9월 평가원 전에는. 그러면 수능 전에는 어떻게 될까요? 수능 전에는 이게 D-98765432 1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매번 이제 평가원하고 이거를 순서대로 봐주는 건데, 요 2015 AB가 지금은 가장 중요한 시험지야. 그래서 1주차, 2주차에 풀게 한 것이고, 필요한 경우 메가스터디 사이트에 가서 무료 해설 강의를 꼭 들어라. 그 3시간 넘게 수업을 잘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도 있다. 그리고 노량진 메가스터디 재수생을 대상으로 정식 수업으로 해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무료 해설 강의가 전부 다 있어. 그리고 대충 해놓은 게 아니야. 다 자세히 해놓은 거라고. 마무리 필살기는 혼자서도 이렇게 가는 거고 내가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성공한 비결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2등급도 성공인 거는 최저 등급을 국어에서 잘 맞춘 거고, 이 학생이 이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합격을 했다라는데 그 결과적으로 성공을 한 경우인데, 올해 수능 끝나고 70여 명 넘게 1등급이 나왔고 그중에 현재까지 글을 쓴 학생들이 한 35명, 1주차에 한 30여 명을 넣어줬을 거야. 그 학생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수능기출평가원을 풀었는데 마무리 필살기는 전부 다 언급을 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마무리 필살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구심을 가질 만한데, 그거를 사실은 그 숙제를 지금 미리 시키고 있는 거라고.
나중을 대비해서. 그래서 겨울을 지금 뜨겁게 보내고 있는 것인데 7페이지 위에다가 또 한 가지 일주일에 늘 지금 우리가 기본 과정으로 수능 마인드 세우기든 이 EBS 문학작품을 정리해 놓은 것이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반드시 푸는 숙제가 있어. 아침에 국어를 해라. 따라서 그거 이외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잠자기 전에 이과 학생들은 이제 그거라도 봐라 그랬고 일주일에 한 번 실전 훈련을 하자는 거야. 80분 45문제 경영 능력. 자 위에다가 적어둬. 80분 45문제 실전 훈련도 일주일에 한 회 내지 두 회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이제 한 회씩만 시켰고 이번 주만 두 회고 다음 주부터는 한 회씩 다시 시킬 겁니다. 언제 풀어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냉정하게는 8시 40분에서 10시에 풀어주는 게 가장 좋다. 자 거기다가 93.1등급이라고 적고 마무리 필살기의 시작이라고도 적어. 그러니까 올해 6월 평가원 3월 교육청 앞에는 요게 D-7 시험지야. 이번 주 3주차가 요게 이제 3주차 시험지라고 부교재. 1주차, 2주차는 좋고 이게 이제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9주차로 갈 거라고. 또 하나 1번, 2번 제시문 위에다가 바로 8시 40분이라고 적어준다. 이때 바로 필살 집중을 해줘야 돼. 가장 중요한 말은 사실은 필살 집중인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집중하지 못하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법 문제가 바로 열리는데 사실은 5문제가 있어. 근데 요거를 사실은 6분 안에 끝내줘야 돼. 너희들이. 6번 문제 위로 올라가. 9페이지에 시계를 늘 보라는 건 아니야. 자 1번부터 바로 필살 집중하고 6번 문제. 그러니까 화법 5문제를 46분 되기 전까지 끝내줘야 돼. 시간이 없어. 굉장히 부족한 시험이야. 6번 위에다가 8시 46분이라고 적고 문법은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장 10쪽에 11번에다가는 8시 52분이라고 적어줘야 된다. 8분 정도 시간을 주는데 이건 20분 정도가 할당이 되는 거야. 15번까지가. 20분 정도까지 풀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16번이 있는 12쪽으로 가면 16번부터 30번까지가 독서인데 이 16번에 9시에 도달을 해야 돼. 9시에. 9시쯤에 딱 여기를 들어와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제 수능을 겪어보지 않았어. 그래서 이 경험은 잘 모를 건데 수능을 오랫동안 겪어본 학생들은 반드시 여기에 봉착을 해. 수능장에서는 누구나 99% 학생들이 시간지체 현상을 만나게 되어 있다. 이거 무서운 거야. 시간지체 현상은 내가 집에서 풀 때는 안 보이는 거고 오로지 수능장에서 느끼는 건데 저게 참 골치 아파. 왜 그러냐면 수능이라는 건 운명이 걸려 있잖아. 진짜 시험이란 말이야.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더 확인을 해. 그래서 한 문제당 30초 이상의 5초, 10초 이렇게 시간지체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누구나 증언을 한다고. 그래서 실제로는 9시에 여기를 도달해야 되는데 수능장에서는 이번 올해도 써놓은 글을 보면 9시 12분에 도착한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야. 보통은 그냥 9시 5분에 도착하고. 그게 수능장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수능을 겪어본 자하고 겪어보지 않은 자가 있는 거야.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어렵게 A형도 공부를 하는 게 좋으냐면 100점을 받으려면 무조건 실력으로 압도를 해야 돼. 120점짜리 공부를 해줘야 된다고. B형은 말할 것도 없어. 자 그래서 그 12쪽에 9시에 도달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머리가 완전히 활성화가 되고 완전 잠이 깨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의외로 그래. 의외로. 일요일날 아침반이나 토요일날 아침반에 수업 들어온 학생들 보면 조는 학생이 상당히 많은데 대체로 1시, 2시, 3시에 잤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머리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글이 이게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튕겨져 나가버려.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글자가 읽히고 머리에서 다 반사하는 경험도 해. 오래 하게 되어 있어. 심지어 서울예술고 학생은 일요일날 아침반인데 맨날 졸아. 그래서 3월 3, 4월 3, 6월 3 이렇게 계속. 너는 실력은 1등급인데 3등급밖에 안 나온다 점수가. 잠이 들 깼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원 날 아침, 수능 날 아침은 요 시험지 마무리 필살기 해놓은 걸 가지고 맹렬하게 읽어서 머리를 활성화시켜놔야 된다고. 그것까지도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올해 모의고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할 건데 거의 다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 속에서 나올 거라고. 서울예술고 학생이 7월 달에
기말고사 끝나고 교육청 대비도 하나도 없이 그 다음 날이 인천시 교육청 모의고사였어. 엄마가 서울예술고로 태워주는 버스 차 안에서 엄마하고 대판 싸운 거야. 그냥 집 나가라, 너는 내 딸 아니다, 뭐 이런 말부터 해서 나 가출하겠어요, 뭐 등등등등 엄청 싸웠는데 얘가 학교 도착해 보니까 잠이 확 깨 있어. 그래서 1등급이 나왔어, 처음으로. 엄마하고 싸운 날. 얘가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기를 진짜로 머리 활성화나 아침에 잠이 확 깬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느낀 거야. 그래서 네 실력은 원래 1등급이었다. 그런데 너가 그동안에 3등급이 나온 이유는 매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아침에 머리 활성화가 안 돼 있었다. 근데 엄마하고 대판 싸우면서 막 감정이 고양되고 화가 나고 이러면서 잠이 확 깨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안 거지, 방법을. 1등급의 방법을 나는 찾았다. 잠이 깨야겠다. 잠을 깨야겠다. 이게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별 학생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 그 12쪽에 16번에 와서 지금 내가 말한 어떤 것들을 메모를 간단히 해. 어디선가 느끼게 돼. 자, 글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히고 머리에서 튕겨내버린다고. 그런 경험들이 이번 너희들 와서 시험 볼 때도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아침에 아주 심해, 그게. 아, 그래서 머리 활성화가 필요하구나. 잠을 깨야 하는구나. 이런 것까지 다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 9시부터 해서 거기 역사 제시문을, 인문 제시문을 풀어 나가다가 여러분들이 20번, 21번에서 시간 지체가 발생할 거야. 기술 제시문이야. 20번, 21번이 어려워. 그런데 20번이 안 풀린다고 해서 3분, 4분, 5분 투자하면 큰일 나. 안 풀리면 무조건 별표 치고 넘겨야 돼. 다시 돌아온다 생각하고 넘겨야 된다고. 그게 현명한 학생이야. 시험 경험이 별로 없는 학생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딱 막히잖아. 그러면 시간아 흘러가라 하면서 죽어라 그 문제만 풀고 있는데 그거는 1등급을 받는 방법에서 가장 위배되는 자세야. 별표 치고 넘기는 게 가장 좋아요. 돌아와서 보면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게 많거든.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쭉 넘어가. 그러면 이제 30번까지 나타날 것이다. 31번부터가 45번이 문학인데 사실은 45번까지 달려가야 돼. 31번에 9시 25분쯤 와줘야 된다고. 근데 이게 30분, 35분 이렇게 도착해버려. 그러면 문학에서 시간이 엄청나게 부족해져. 그때 이제 시간 단축의 비결로는 EBS 공부를 제대로 해놨거나 예상 작품을 다 정리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독서비문학에서는 어떻게 시간 단축하냐고? 우리 지난주에 미터 정의하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했던 거 있지. 그걸 빨리 써먹을 수 있어야 시간 단축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45분까지 9시 50분까지는 도달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10시까지 10분이 남아있는데 10분 동안 뭘 하냐? 별표하고 넘긴 문제를 자, 급하게 집중해서 다시 푼다. 이 시간을 가져야 돼. 자, 여러분들 그 45번까지 넘어가 봐. 이제 사시남정기는 이제 네 번째 출제가 됐고, 어부사시사가 있을 것이고, 45번 문제로 가. 거기가 9시 50분이야 9시 50분이라고 딱 적어줘. (9시 50분) 그러면 10분 동안 무슨 일을 하느냐? 별표하고 넘긴 문제를 반드시 다시 풀고, 시간이 되면 이제 검토할 시간이 있을 터인데 무조건 얘들아 검토는 역순으로야. 검토가 역순이라는 말은 요건 1번에서 45번까지 여러분들이 이 순서로 갔을 것이고 1, 2, 3, 4, 5 순서로 풀었을 것인데 시간이 남을 때 검토를 할 수 있는데 검토는 무조건 검토란 역으로 가주는 거야. 이렇게 5, 4, 3, 2, 1로 읽어줘야 돼. 이게 실수를 잡아낸다. 사탐과탐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이 시간도 평소 숙제는 안 보이겠지만 답안지에 마킹을 해야 돼. 마킹하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 재작년에 노량진 메가로 온 인천 인일여고 여학생은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성적표를 보니까 100분위가 빵점이고 9등급이야. 한국인이 아니지. 찌야족도 18점은 맞을 텐데.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까 다 풀었어요. 수능장에서. 근데 하나도 마킹을 못한 거야. 단 한 문제도. 그냥 뺏긴 거야, 답안지를. 그러니까 바로 재수가 확정돼 버렸지.
그러니까 너희들 평소 숙제할 때는 마킹하는 시간은 계산 안 할 거라고 일반적으로. 이것도 3분은 필요하단 말이야. 2분 3분은. 이해되지? 또 급하게 마킹하면 엉뚱한데 마킹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거기다가 써놔 3가지. 10분 동안 9시 50분에서 10분 동안 할 일이 뭐냐? 빠르게 별표하고 넘긴 문제 풀 것. 검토는 역순으로 해주되 요거는 이제 5, 4, 3, 1로 읽어야 실수가 보여. 역순으로 푸는 거야. 그리고 답안지에 마킹하는 시간까지 필요한 거야. 그거를 딱 끝내주도록 해. 21쪽까지. A형 시험지는 이때 당시에 15페이지짜리야. 요거를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한 화요일쯤 풀도록 한다. 넘겨. 22쪽이다. 시험지가 한 장 남아서 그 A형 시험지 D라서 선생님 제자들 중에 이렇게 현장에서 수업 들은 애들이야. 메이저 의대 간 학생들의 명단하고 애들이 수능 끝나고 써놓은 글들이 있다고. 공부하기 싫을 때 꼭 읽어준다. 공부하기 싫을 때 읽어줘야 되겠다. 자, 거기 첫 번째 울산대 의대 간 학생이 있고 그 서초메가 스터디 현장에서 들었어. 그 최고 점수가 나왔다고. 두 번째 연세대 의대 간 학생인데 이 학생 원서를 내가 써줬다고. 그런데 이제 본인은 불안하니까 원서 잘 못 쓰잖아. 그래서 한양대 의대 여기 쓰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디 가고 싶냐 물으니까 이제 가면 연세대 의대 가면 정말 좋지요 선생님. 그래서 점수 다 계산하고 이게 최상위권 학생이니까 선생님이 조절을 해서 연세대 의대를 써라. 써도 되겠다. 시험 잘 봤다. 그런데 이제 합격자 발표 날 연락이 와서 쌤 때문에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떨어졌구나. 후보 몇 번이냐 물어보니까 9번이라는 거야. 9번. 연세대 의대 후보 9번. 그러면 기다려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좀 지나서 또 연락이 왔어. 12번까지 합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하고 연세대 의대가 동시에 합격한 애들이 10명 남짓 돼. 그래서 결국 합격을 한 경우야. 100점이 나온 학생이야. 세 번째는 연대 치대, 한양대 의대, 네 번째 중앙대 의대, 다섯 번째 고려대 의대. 어쨌거나 이제 이런 학생들이 매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울산대 의대하고 성균관대 의대는 공짜야, 공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의대를 못 가는 게 아니라 실력이 없어서 못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재작년에 성균관대 의대는 수시 모집이 180대 1이야. 울산대 의대나 성균관대 의대 간 학생들은 그러면 울산에서 계속 살아야 됩니까? 수원에서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1학년만 마치면 서울로 다 올라와. 그러니까 수원이나 울산에서 있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품위 유지비라고 해서 30만 원씩 나왔어 매달. 이 울산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학생들은. 그러니까 도전해 볼 만하지. 예전에는 서울대법대하고 성균관대 의대가 동시에 합격하기도 하고 그랬었어. 인문계 학생들을 받았거든. 지금 이화여대 의대가 받아 올해. 그러니까 여학생들 중에 가군에 서울대를 쓸까 이화여대 의대를 쓸까 이렇게 고민한 학생들이 있어서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인문계 학생들도 이화여대 의대를 보내기도 했었어. 물론 경희대 한의대나 대전대 한의대도 인문계 학생들이 갈 수 있다. 순천향 의대도 그렇고 쌤 제자 중에는 인문계 학생인데 순천향 의대를 다군에 합격해서 저 한남동에 가면 순천향 병원이 있는데 의사고시 다 합격하고 의사 선생님으로 근무하는 애들도 있다. 그 다음에 한의대 간 애들도 있고. 어쨌거나 공부 안 될 때 읽어. 그리고 금요일쯤에 토요일쯤에 23쪽 B형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준다. 8시 40분에 바로 필살 집중하도록 해. 알겠지? 요건 95.1등급이야. 근데 이제 93.1등급, 95.1등급인데 고2들이 본 거야. 5월 달에.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쉽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B형 시험지는 A형하고 15문제는 똑같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안 들 거야. 다만 기억력에 의존해서 풀지 말고 진지하게 풀어라. 마찬가지야. 1번 위에다가 8시 40분에 바로 필살 집중하고 6번 위에다가 8시 46분 26쪽에 11번 위에다가 8시 52분 다음 28쪽에 16번 위에다가 9시에 도달을 해줘야 돼. 그리고 어려운 건 별표 치고 넘겨야 돼. 자, 그런데 32, 33쪽으로 가면 31에서 33번이 흥부전이야. 분명히 요거 B형 시험지다. 근데 흥부전은 언제 나왔느냐? 올해 나왔어. 올해 1406 A형에 그것도. A형 학생들 손 들어봐 여기. 자, 많지는 않을 거야. B형반이니까. 너희들이 들어 선생님이 이렇게 숙제를 내면 쌤 저는 A형인데 왜 B형을 풀라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B형 시험지를 수능하고 평가원은 다 풀도록 해.
B형도 A형을 풀어야 돼. A형보다 어렵게 응용되는 게 B형 시험지고 출제자가 똑같으니까. 이 B형 시험지 흥부전을 풀면 1406 A형의 흥부전이 나왔던 작품인데, 그래서 흥부전은 5번째 출제됐어. 거기다 적어놔. 31번 위에다가 9시 25분이라고 적고, 나는 A형 학생이지만 선생님의 조언대로 B형 시험지도 이건 좋은 문제야. 평가원하고 수능이니까 꼭 풀어주고. 자, 봐봐. B형 시험지를 풀었던 아이들이 A형에 그대로 반영된 게 있단 말이야. 이해되지? 이런 사례가 많아. B형 시험지를 잘 보면 A형 문제가 도움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흥부전을 별표치고 넘겨 쭉. 15문제는 똑같고 16페이지까지 해서 45번에 9시 50분까지 딱 도달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9시 50분에서 10시까지 요거를 또 실천을 해주면 돼. 이건 15문제 똑같으니까 시간이 남을 테니까 검토를 한번 역순으로 해봐. 여기서 B형 시험지에다가. 그러면 실수를 잡아낼 수 있는 장점이 또 생겨서 사탐에 크게 도움돼. 과탐에도 도움되고. 자, 39쪽에는 정답률 등급 컷까지 다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해설이 있어. 그리고 요것도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 이거 원래 평가원이라서 해설지가 없어. 연구실에서 만든 거야. 따라서 무료 해설 강의를 듣도록 해. 알겠지? 무료 해설 강의를 잘 해놨으니까 이거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52쪽으로 가기로 한다. 52쪽을 펴면 특히 A형한테 중요한 수능 용어 어휘다. 요것도 반드시 매주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수능 용어 어휘 왼쪽에 개제 체크해봐. 네모칸 2개가 있어. 개조, 개진, 저 밑에 객관, 객관적 빨리 체크해. 체크 다 못했으면 다 공부해. 52쪽 오른쪽에 거론, 거리, 격문, 격앙, 격정 체크해봐. 격앙, 격정적이다. 53쪽으로 가겠습니다. 격정적이다. 감정이 북받치다. 감정이 세차게 일어나다. 이번 주 여러분들 3주차 1번 문제와 5번 선택지가 격정적인 게 나올 거야. 대표작은 시문의 그날이 오면이다. 그리고 김소월의 초혼이야. 격조 체크, 견해, 겸비하다 체크. 53쪽 오른쪽에 경각이 있어. 불교 용어로는 찰나라고 하고, 이걸 1000분의 3초로 계산을 해놨는데 여기다가 명제경각이라고 적어봐. 요거는 이제 2011년 운영전에 출제가 된 어휘야.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 아주 이태로운 상황이죠. 경각 자체는 눈 깜빡할 사이다. 다음 경관으로 내려가서 요거 중요하다. 경관 체크하고. 얘들아, 이게 원래 98 수능 문제야. 거기 밑에 보면 98 수능 26번 소조 항주의 경관을 보여준다라고 돼 있지. 이게 그 유명한 올해 2015 수능에 다시 출제된 유한라산기야. 98 수능에 나왔었는데 제시문이 똑같아요. 올해 게 좀 더 길어졌어. 그래서 EBS하고 상관없이 98 수능에서 출제한 거야. 자, 경관 옆에다가 적어. 경치, 경계, 자연의 모습 이렇게 적어. 유한라산기라고 적어두고. 유한라산기는 98 수능에 나오고 2015 수능 B형에 나왔다. 관동별곡이랑 같이 나왔어. 저 밑에 선생님 경어체가 뭐예요? 이런 이상한 질문 한다고 그랬지. A형 학생들이. 선생님 경어체가 뭐예요? 네 말이 경어체다. 높임말이야. 높임말. 친구들한테 야 경어체가 뭐냐 이렇게 반말하듯이 높임말로 순화했고, 1406 거기 A형 4번 31번이라고 넣어놨지. 31번은 7번째로 어려웠던 문제야. 경어체를 알아야 돼. 현대시에서 나이 덕에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에 나왔던 정답 선택지라고. 그러니까 경어체를 모르니까 틀리더라. 어처구니가 없는 거라고. 자, 넘겨서 54쪽에 속담하고 한자성어 55쪽까지 다 공부한 다음에 다음 주에 56쪽을 풀어오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지? 56쪽을 풀어오라고. 이것까지가 숙제야. 근데 A형은 반드시 해줘야 돼. 이거를 특히 더. 다음 57쪽에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복습을 2번 해준다. 수업 들은 날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오늘 다시 한번 빠르게 해주는 거야. 자, 57쪽에 가면 2주차 해설 복습이 생명이다인데 요게 이제 정답민 해설만 있는 게 아니야. 지난주에 우리 보라니 피까지는 요거 1409 B형에 적중했고, 김춘수의 꽃과 신동집의 오렌지가 EBS 교재에 있다고 그랬지. 시에서 꼭 정리할 거는 내신할 때 시 밑에다가 깨알 같은 글씨를 마구 써도 되는데 수능장 가면 하나도 생각 안 나. 그래서 현대시는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으냐면
거기 김춘수의 꽃 봐봐. 형광사인 펜 칠해. 첫째, 시적 상황을 정리해. 둘째, 시어의 함축적 의미와 역할. 형광사인 펜 다 칠해. 셋째,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주제야, 주제. 그래서 늘 나와. 네 번째,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이렇게 딱딱 정리를 해주는 거야. 신동집의 오렌지도. 그리고 오른쪽 2번 문제 해설지를 보면 장중하다 뜻 나오지. 장엄하게 무게가 있다 밑줄 그어. 3번 해설지 약간 보충했고 넘겨. 58쪽에 가도 우리 오빠와 화로 우리가 눈발이라면 오늘은 내가 반달러 또도의 이 시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네 가지를 같이 정리하고, 자 지난주에 비문학 독서 1m 정의 도량형 거기 밑줄 그어준다. 여기서 우리가 비문학 접근법을 처음으로 시도를 한 건데 요게 이제 오늘 여기에 적용이 돼서 너희들이 다 맞기를 바라는 심정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배워도 우리 학생들은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고 요거를 빨리 적용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도량형이 있어요. 그 13번 문제 밑에 규정과 측정을 구별하라 그랬어. 그래서 규정도 사전 찾아놓은 걸 공부해 둔다. 자 그 다음에 2주차 어휘 속담 사자성어 문제 정답이 채점이 좀 힘들죠. 오타가 있는데 2주차를 펴봐. 지난주 거. 자 2주차를 펴서 46쪽을 잠깐 보면 2주차 46쪽 펴. 자 다 풀고 나름대로 아마 채점을 했을 터인데 사실은 2주차 이 앞에 거 바로 앞에 44, 45, 42, 43 43쪽에 개연성 강조했지. 개연성 이걸 공부하고 풀어야 돼. 그래서 6번 답은 자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사자성어 한자성어 써라. 번화한 거리에 달빛이 연기에 은은하게 비치는 모습으로 태평성대를 가리키는 동의어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건 강구연월이야. 강구연월 한포고복. 자 동의어를 더 적어도 강구연월 한포고복. 그 다음에 관동별고기는 비옥가봉이 있다. 비옥가봉까지 알아두면 돼. 강릉대도호 풍속이 겨울시고 절요정문이 골골이 버릇이니 비옥가봉이 이제도 있다 할다. 질비하게 들어선 집들마다 모두 벼슬에 봉할 만하다야 태평성대를 나타내는 말들인데 요 정도까지는 딱 알아주는 게 좋아. 거기 강구연월이 답이야. 양심선언에 나 안 풀려있다. 양심선언 해봐 혹시. 자 반성하고 꼭 풀어와야 되는 게 숙제야. 강구연월 한포고복 비옥가봉까지 써준다. 5번도 어려워요. 5번도 간과 쓸개를 꺼내 보일 수 있는 흉어물 없는 사이. 자 근데 3주차에 정답이 좀 빠져 있으니까 적어봐. 그 4번 답이 4번에 1546 328인데 맨 뒤에다 7자를 집어넣어. 3주차 59쪽에다가 집어넣어봐. 1546 3287. 그 다음 6번 답 뭐라고 적고 7번 답이 감탄고토가 된다. 감탄고토. 따라서 이 자료 이번 주에 딱 풀고 풀었던 거 복습을 해주면 돼. 자 마지막 장 60쪽을 가라. 자 그래서 이 교재는 7페이지부터는 숙제야. 숙제 알겠지? 우리가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시험을 본 거고. 자 여러분들 아마 국어 선생님들이 엄청 적중했다고 자랑을 할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들 내용은 거의 다 EBS 자랑이야. 3주차 60쪽을 펴. 3주차 60쪽. 그래서 EBS에서 적중한 건 너무 당연한 거지. 당연히 학교 선생님들도 엄청나게 적중을 많이 했을 거고. 근데 요걸 다른 선생님들과하고 여러분들이 비교해보면 뭐가 차이가 나냐면 다른 선생님들은 유알라 산기라든가 오장환의 고향 앞에서라든가 이런 게 적중이 거의 없어. 디지털 영상 이런 것들이. 왜냐면 EBS하고 상관없는 건 적중을 못해. 그런데 이규환 선생님은 1년 내내 수능하고 평가원을 수업을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과 달리 적중도가 월등히 높다고. 그래서 거기 A형도 매년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메가스터디 사이트에다가 발표를 작성해 놓곤 하는데 문법 문제 그리고 비문학하고 문학 문제인데 특히 독서 비문학 20번 22번 디지털 영상 같은 경우 요게 사실은 2008년 9월 평가원 13번에서 15번 문제 100석의 사진 가지고 나왔던 문제야. 요거를 작년에는 34주 차에 해줬어.
막판에. 그 다음에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 27에서 30번. A형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B형이랑 같이 나왔는 B형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쉽고. 근데 요거는 2007년 9월 평가원 칸트의 미적 무관심성에서 33주 차에 해준 거라고. 따라서 그 매주 나오는 숙제에 이런 것들을 꼭 여러분들이 풀고 정리를 해주면 돼.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적중을 자랑하고 싶은 것보다 그 밑에다가 써놓은 말이 더 중요해. 그러나 적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 학생들은 마무리 필살기 실천으로 적중 그 이상의 괄목할 만한 수능 경고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선생님 제자들은. 형광 사인펜을 칠하고 그 마무리 필살기를 지금 강조하는데 요거는 평소 숙제를 잘해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평소 숙제를 잘해줘야 나중에 이제 얘들아 마무리 필살기 하자 하면 딱딱딱딱 따라가게 되어 있어. 나중에 시킬 거니까 우선 숙제를 잘 하도록 해. 그리고 요거를 전과목으로 확장하는 게 가장 좋아. 6월 평가원 때까지는 국어만 하더라도 9월 평가원까지는 영어 수학으로 확장하고 수능 때까지는 전과목으로 확장하면 크게 효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올해 저 가장 안타까운 녀석 중에 하나 영주 제1고등학교 김주동 학생인데 얘가 6월 달에 64점 나왔어. 국어가. 뭐 이 정도 점수가 수능 때 나오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다고 전혀. 이게 지금 서울대 경영 점수야. 원서를 이렇게 써주다 보면. 그런데 얘가 6월 평가원 때 64점 끝나고 이제 선생님한테 선배들한테 소개를 받아서 선생님 동영상 강의를 쭉 따라와 가지고 9월 평가원 때 98 2등급이야 그것도. 근데 추석 특강을 들으러 올라왔다고 대치동으로. 그래서 추석 특강을 듣고 가서 마무리 필살기를 열심히 하거라. 근데 얘가 이렇게 점수가 나올지 모르고 정말로 안타깝게 진짜 안타까운 학생이야. 건국대하고 홍익대를 원서를 썼다고 수시를. 이 점수를 받고 건국대를 합격을 했어요. 수시에서. 서울대 경영점수인데. 그래서 재수 상담하고 있어. 그런데 본인도 이렇게까지 나올지 몰랐는데 이게 전과목 마무리 필살기의 위력이야. 무서운 거야. 제대로만 해주면. 근데 마무리 필살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문제의 정답이 도출되는 과정을 이해, 수긍, 납득하는 거야. 내가. 처음에는 시간이 걸려. 근데 갈수록 빨라지고 이 학생이 써놓은 글들도 다 마무리 필살기가 어떤 공부인지를 안내를 해놓은 거라고. 그래서 숙제를 잘 해. 어쨌거나 안타까운 경우지만 여러분들이 수능장 가서 비행기가 뜰 때 어떻게 떠? 공부하다가 지치고 힘들면 항상 비행기 뜨는 걸 그려야 돼. 비행기는 엄청나게 달려가야 돼. 그리고 수능날 이렇게 뜬다고 이게 비행기야. 만약에 너희들이 조급해서 여기서 뜨면 어떻게 되는 거니? 그 이상 말 안 해도 알겠지. 충분히 실력을 닦아줘야 하늘로 오르는 거야. 저게 수능날이 될 수도 있고 9월 평가원 그 무렵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해줘. 자, 어쨌거나 60쪽은 전과목 마무리 필살기라고 써놔. 요거는 평소 숙제를 잘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전과목 마무리 필살기라든가 평소 공부하는 것으로 오른쪽 표지에 있는 사진을 봐봐. 그 학생들은 여기 현장에서 나왔어. 이 지금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최고 높은 점수들이야. 그 사진 잘 보면 얼굴에 공부라고 써져 있잖아. 자, 이 얼굴 잘 봐. 공부잖아. 그냥 딱 봐봐. 아, 공부구나. 얼굴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수업을 듣고 전국 수석, 전국 차석이 나오는데 이런 성적표를 구경을 못해. 요즘은. 표준 점수가 이렇게 높지 않아. 왜 그러냐면 만점자 숫자가 막 30명씩 나와버리잖아. 지금 사탐도 2과목밖에 안 되고 가탐도 2과목밖에 안 되니까. 근데 2010, 2009, 2011 이 무렵에는 전과목 만점자가 1명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런 점수가 가능한 거야. 표준 점수 710. 이건 어마어마한 거지. 어쨌거나 여기에 도전을 하기로 하고 자, 저 앞으로 돌아가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14번, 15번이 있는 곳을 펴보는데 그 전에 2주차 6페이지를 펴도록 해라. 자, 마무리 필살기는 내가 충분히 설명을 안 했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숙제가 마무리 필살기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해줘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 숙제를 잘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숙제에 대해서 이제 안내했으니까. 자, 그리고 현장에서는 해설지를 나눠줄 때 숙제 양식을 줄 거니까 꼭 숙제를 잘 해서 제출하도록 한다. 틀린 거를 잘 체크해서. 자, 2주차 6페이지 독서 비문학 시간 단축 훈련이라고 되어 있어. 거기 형광 사인펜으로 외워 쌓고 별표 곱하기 12야. 요게 시간 단축에 기여하고
세부정보 일치 불일치 문제의 해법이 된다. 지난주에 이제 가장 강조했던 게 4번, 6번, 7번, 8번, 특히 6번 초등학생도 아는 거.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뒤가 일치 불일치 문제 선택지들이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풀다 보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적용 능력을 측정하고 있는데, 자, 오늘 가장 많이 써먹을 거는 2번이야. 2번. 자, 1번부터 좀 따라해. 산만하게 나열한 걸 응집 집약하는 것인데, 1번 따라 읽어. 각 문단의 첫 문장 마지막 문장에 주목해라. 각 문단의 첫 문장 마지막 문장에 주목해라. 2번 예를 들어 가령 예컨대 경우 앞에는 요지 주지 논지 주제 결론이 있다. 자, 2주차고 따라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 3주차에 11번 문제 위에다가 적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얘들아. 예를 들어가 있어. 예를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또는 가령이야, 또는 예컨대야, 또는 경우라는 말이 나와. 경우. 예를 들어 가령 예컨대 경우 앞에 한국어 문장은 너무나 당연하게 요지, 주지, 논지, 주제,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어. 왜 그러냐 하면은 요지, 주지, 논지, 주제, 결론이 나온 다음에 너무나 당연하게 예를 들어서 뒷받침을 해주는 문장들이거든. 그래서 요걸 뒷받침 예시라고 해. 요런 구조가 가장 많아. 독서 비문학을 보다 보면 뒷받침 사례, 뒷받침 예시가 되는 거야. 요걸 적어놔. 따라서 너희들이 지금 많이 틀린 11번, 12번 그리고 15번까지도 전부 다 요 내용이야. 예를 들어 가령 예컨대 경우 앞에 나오는 거야. 이게. 자, 다시 2번 따라 읽어. 딱 써놔. 11번 문제 위에다가 딱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위에다가 적어준다. 따라 읽어 다시. 예를 들어 가령 예컨대 경우 앞에는 요지, 주지, 논지, 주제, 결론이 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 세 번째 따라 읽어. 마지막 부분에 우리 오늘날은 과제 제시 플러스 주제와 결합된다. 따라서 그러므로 요컨대. 자, 요컨대는 요약하건대야. 2번에 있는 예컨대는 예를 들건대고. 자, 요약하건대라고 딱 적어줍니다. 아주 중요한 거야. 따라서 그러므로 요컨대 이 문장에는 답이 있어. 지난주에 확인했을 거야. 1m 정의에서도. 자, 두 번째 따라 읽어. 결국 그 결과 궁극적으로. 자, 결국이라는 말 놓치면 안 돼. 얘들아, 정답이 어디 있을까? 이 문장에 있는 거야. 이 문장에. 이 문장에. 궁극적으로 이런 거 놓치면 안 돼. 궁극적인 걸 생각해. 우리가 이 추운 겨울에 와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궁극적인 거 놓치지 말라고. 당연히 중요하지. 자, 결국 소리 동생 라니는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했다. 결국 얼마나 중요해. 결국이. 결과가 되는 거고. 궁극적인 거 놓치지 말라고. 이거 결국 궁극적으로야. 다시 따라 읽어. 결국 그 결과 궁극적으로. 얄리얄리 알랑성. 이거 여러 번 읽어주는 게 좋아. 다시 잘 봐. 집중해. 잘 봐라.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정작으로. 한 3번은 따라 읽어야지 이게 친숙해질 거야. 다시 잘 봐. 가로 안에. 요게 리듬을 잘 타서 나오고 내게 딱 돼야 돼. 이게 체득. 자,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가 체득. 그 다음에 이제 체화의 과정이고, 체화시킨 다음에 무조건 적용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편법이 아니라 역대 수능 평가원이 전부 다 이렇게 풀리니까. 다시 따라 읽어.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정작으로. 한 3주 지나면 이제 안 보고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거야. 이게 빨리 내면화 할수록 시간이 단축해. 지금 우리가 아까 내가 1번부터 이렇게 쭉 따라가 봤잖아. 9시 50분까지. 진짜로 80분이 확 지나가. 금방 지나가 버려. 수능장에서는.
시간지체 현상이 있고 너무너무 떨려. 이게 막 부들부들 떤다고 수능장 들어가면. 그런데 최상위권은 공부를 많이 한 상태고 누구나 떨려. 그런데 떨릴 때 시험지에다가 하트를 그리고 크게 사랑해요 국어 100점을 부탁해 수학 안녕 영어 1등급 당연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긴장감을 누그러뜨린 다음에 차분하게 보면서 극복해 가는 거야. 120점 실력이 있을 때. 그래서 100점이 나오는 거라고. 그런데 어리버리한 애들은 가서 부들부들 떨다가 국어 시간이 휙 지나가 버려. 그래서 쉬는 시간에 다른 애들 얘기 듣고 완전히 멘붕이라고 하지 너희들 말로. 망한 다음에 수학도 연쇄보도 당해버리는 거야. 재수생들이 그런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 특히 올해 고3들 9월 평가원 너무 쉬웠다, 10월 교육청 너무 쉬웠다, 놀았던 일반고 학생들은 엄청나게 당했어. 올해 국어가 너무 어렵거든. 평소에 쉽게 공부했는데 이게 수능장 가보니까 장난이 아니었거든. 9월하고 6월보다 훨씬 어렵고 최근에 2011 수능 수준으로 나왔으니까 쉽게만 공부했다고 완전히 이건 극복이 불가능해. 80분 그냥 가버려. 근데 국어만 못 봤냐? 그게 아니야. 국어 망하면 딱 수학 문제 풀 때 계속 국어 시험지가 등장한다고. 그래서 연쇄보도를 겪는 거야 수능장 가서. 그런 애들도 의외로 많아. 선배들 만나서 재수하는 선배들 물어보라고. 얼마나 수능장이 떨리는 시험지인지. 너희들은 우왕청심환을 먹어서 망한 애들 얘기만 들었지 안 먹어서 망한 애들이 훨씬 많아 사실은. 물론 그것도 함부로 먹는 게 아니지만 우왕청심환을 먹었어 연습 삼아. 근데 그 다음날 나른하고 잠이 와고 용감하게 막 풀어대 답 사이로 막 가면서. 그러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나하고. 근데 선생님 담임일 때 우리 반 반장을 나는 우왕청심환을 먹여서 서울대를 보냈다고. 얘가 시험만 보면 완전 새가슴이 돼갖고 부들부들 떨고 있어. 모의고사인데도. 실력은 1등급이야. 평소 공부 자세, 숙제하는 거, 질문하는 거 보면. 그래서 7월 달쯤 더 우왕청심환 먹고 와. 저녁에 물약으로 된 거 좋은 거 먹고 와 했더니 그 다음날 실력 발휘가 되더라고. 너는 앞으로 계속 먹어 수능장까지. 이래서 성공한 애들도 있거든. 근데 주변에 보면 괜히 먹었다고 수능장에 가서 처음 먹어. 그것도 평소에 안 먹다가. 그러니까 수능장 가서 어때? 나른해. 잠이 와. 그리고 마구 풀어대. 그래서 망한 애들 얘기만 들리는 거야. 근데 안 먹어서 망한 애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명심하라고. 근데 그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야 연습이. 우왕청심환에 의지 안 해도 되는 방법은 실력을 확 키워. 실력을. 이렇게 매주 보는 이 고난도 문제들 15개 이상 나와. 그러면 돼. 실력을 제대로 키우면 된다고. 자, 그래서 다시 따라 읽어. 결국 그 결과 궁극적으로. 빨리빨리 따라와. 딱 밥 먹었으니까 크게 읽어. 이거는 무조건 내 걸로 만들수록 유리한 거야. 따라 읽어. 결국 그 결과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정작으로. 세 번째 따라 읽어. 이런 점에서 그런 면에서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처럼. 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을 확 줄인다고. 이처럼으로. 변이 형태가 있어. 이러한 이처럼 이래서 그래서. 다시 이러한 이처럼 이래서 그래서. 네 자짜리 이렇듯이 이렇다면 이래하여 이에 따라 이와 같이. 다섯 자짜리 이로 써보면 이렇게 볼 때 이와 같다면 다시 가로가 맞네. 다시 이로 써보면 이렇게 볼 때 이렇게 해서 이와 같다면 이러함으로써 이런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들을 볼 때. 자, 변이 형태가 많은 거야. 여섯 번째 아주 중요해. 따라 읽어. 초딩도 알아.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뒤. A가 아니라 B. A라기보다는 B. 요거가 역대 수능평가원에 가장 어려운 거야. 따라 읽어. 4등급이 아니라 1등급. 1등급이라기보다는 100점 만점. 다시 4등급이 아니라 1등급. 1등급이라기보다는 100점 만점. 오늘 시험 본 거 안 낸 학생 누구야? 혹시 손 들어봐. 시험지. 오늘 시험지. 시험 본 거 못 낸 학생 손 들어봐. 자, 좋아. 다시 4등급이 아니라 1등급. 1등급이라기보다는 100점 만점. 내가 원서 써줄 때 올해 B형 학생들 91.1등급 학생은 연고대 낮은 과, 그 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 이런 데를 써줬어. 91점 낮은 학생은. 근데 98점 100점인 학생은
자, 스카이 경영학과를 써줬다고. 똑같은 1등급이야. 91점하고 98점하고 또는 100점하고. 근데 그 점수가 9점 차이나 나다 보니까 98점 100점인 애들은 가고 싶은 데를 다 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따라 읽으라는 거야. 따라 읽어. 1등급이 아니라 100점 만점. 그러니까 100점 만점을 목표로 하라고. 그게 이 강의야. 어렵게 공부하는 게 다 이유가 있어. 수능장 가서 실력 발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8번째 따라해. 곧즉 다시 말하자면 이른바 이를테면. 달리 말해 바꿔 말해. 자, 요거는 A가 상위 구조야. 그리고 B 부분이 부연 상술에 불과해. 그러나 수능장에서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독해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필수 정보가 오히려 곧즉 다시 말하자면 이른바 이를테면 뒤에 있다는 거야. 2009 수능이라고 적어. 2010년 3월 교육청이라고 적고. 자, 일단 따라 읽었습니다. 그 6페이지 밑에는 영어 수학이 좀 쉬워진다 그런 내용들이고, 올해 EBS 교재가 5권이 아니라 4권이야. 한 권씩 다 줄어든다고. 고득점 270제 고득점 인재가 아마 안 나오게 될 것이다. 자, 좋아. 그러면 이제 오늘 3주차 시험 본 거 꺼내. 14번 15번을 본다. 요걸 활용을 하자. 적용 능력이 아주 중요해. 수능은 진짜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다. 더군다나 수능장에서는 시간 지체 현상이 있다. 아까 비행기 그려준 것도 그려놔. 항상 공부할 때마다 지치고 힘들면 비행기 뜨는 것을 그려서 이겨내도록 해. 여러분들이 비행기 뜨는 장면을 그려. 비행기는 엄청나게 열심히 달려줘야 가속도가 붙어서 하늘로 솟아오르는 거야. 대학생이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자, 14번 15번 요 내용이 책 한 권짜리 내용이야. 양한단서 단한단서 요 내용이. 그러니까 얼마나 정보량이 많은지 이해를 해야 돼. 다음 11번에서 13번도 책 한 권짜리 내용이라고. 사진도 나오고 그림도 나오고 다양한 설명들이 있지만 그걸 다 빼버리고 꼭 필요한 중요한 정보만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예 책 한 권이야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집중해야 되는지 이해를 해라고. 그러니까 책 한 권에서 핵심 내용만 따서 내는 거야 수능은, 평가원은. 그러니까 정보량이 장난 아니게 많은 거라고. 너희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14, 15번 그 제시문 4문단짜리를 한번 읽어서 머릿속에다 전부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 암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바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고 이게. 자, 좋아. 14, 15번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한국 문장의 논리적 현상은 비교와 대조. 비교 대조.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 다음에 전체와 부분. 설명문은 다 전체와 부분이야. 네 번째 시간과 공간. 자, 지난주에 1m 정의를 하면서 전체와 부분으로 구성된 글과 그러면서 동시에 시간의 흐름을 살펴봤었지. 오늘은 전체와 부분이면서 동시에 비교와 대조를 살펴본다. 전체와 부분이면서 동시에 비교와 대조를 살펴보겠다. 자, 제시문 들어갑니다. 사람의 눈이 원래 하나였다면 세계를 입체적으로 지각할 수 있었을까? 자, 밑줄을 그어볼까요? 화제의 제시가 나옵니다. 입체적 지각이다. 입체 지각은 대상까지의 거리를 인식하여 세계를 3차원으로 파악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입체 지각에 대해서 설명했다. 입체 지각은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로부터 다양한 단서를 얻어 이루어지는데 이를 양한 단서와 단한 단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입체 지각이야. 1문단에다가 화제를 제시했다 전체라고 적고 거기에 양한 단서를 이렇게 동그라미 2개, 비교 대조야. 단한 단서를 이렇게 네모칸 2개를 해봐. 그런데 이 글은 단한 단서로 들어가고 있어. 단한 단서야. 양한 단서는 양쪽 눈이 함께 작용하여 얻어지는 것입니다. 두 눈이다. 두 눈. 지금 앞자리에 앉아있는 학생은 선생님 눈에는 크게 보이고 저 뒷자리에 앉아있는 학생은 작게 보이는 거야. 입체 지각이 그런 거야. 양쪽 눈에서 보내오는 시차가 있는 유사한 상이 대표적이다. 단한 단서는 네모칸 2개, 한쪽 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은 단한 단서만으로도, 즉 한쪽 눈만으로도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추론에 의하여 세계를 3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 망막에 맺히는 상은 2차원이지만 그 상들 사이의 깊이의 차이를 인식하게 해주는
다양한 실마리들을 통해 입체 지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 본 거 11, 12, 13, 15 이거 별표 치면 돼요. 11, 12, 13, 15야. 특히 12번이 가장 많이 틀렸어. 12, 13, 15 요걸 이문단과 이제 이문단이다. 동일한 물체가 크기가 다르게 시야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큰 시각을 가진 쪽이 더 가까이 있다고 인식한다. 자, 동일한 물체인데 앞에 있는 축구공은 엄청나게 크게 보일 거야. 그런데 그 똑같은 축구공이 탁구공만하게 보일 수도 있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면. 가까이 있다면 축구공 크기인데 멀리 있다면 야구공 크기로 보일 수도 있어. 이렇게 네모칸 빗금치고 밑줄 그어 물체의 상대적 크기는 대표적인 단한단서이다. 자, 그래서 이 제시문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면 이건 문단 단위로 간 건 아니고 전체 단락이 있고 부분 단락이 4개가 나와. 부분 2, 부분 3, 부분 4가 나와. 그런데 지금 양한단서, 단한단서 중에서 단한단서로 논의의 범위를 좁혔고 물체의 상대적 크기에다 동그라미를 쳐. 물체의 상대적 크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첫 번째 물체의 상대적 크기다라고 설명을 했으면 일반적으로 뒷받침 예시가 나와야 정상이야. 알기 쉽게 설명을 하는 거지. 설명문에서는. 근데 딱 여기만 뒷받침 예시가 없어. 15번 문제로 빼버린 거야. 두 번째 문제로. 15번 문제 보기 있죠? 거기에 물체의 상대적 크기가 있습니다. 자, 구조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 자, 다시 제시문. 이렇게 물체의 상대적 크기는 대표적인 단한단서입니다. 자, 물체의 상대적 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해. 크게 요렇게 해. 물체의 상대적 크기. 순차적으로 이제 시킬 건데 뒤에 직선 원근이 나올 거야. 그게 부분 2야. 세 번째에 결기울기가 나올 거야. 이게 부분 3이야. 네 번째에 운동시차가 나올 거야. 이게 부분 4야. 그래서 요거 비교 대조 문제야. 요게 6월 평가원 B형에 나왔어. 9월 평가원도 전체에서 동물의 길찾기 방법 3가지가 나와. 장소기억, 재정의, 경로적분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비교 대조야. 부분과 전체 그리면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했다라는 게 보일 정도야. 중요한 과학 제시문이야. 그러니까 자, 출제는 14, 15번은 B형에 나왔고 11, 13번은 A형에 나왔지만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라고. 이게 똑같은 과학 제시문이니까. 또 다른 단서로는 자, 또 다른 단서 세모꼴 플러스야. 또 다른 단서는 대등병렬이야. 자, 또 다른 단서로는 세모꼴 플러스. 또 다른 단한 단서로는 직선 원근이 있다. 직선 원근 네모칸 치고 부분이 우리는 앞으로 뻗은 길이나 레일이 만들어내는 평행선의 폭이 좁은 쪽이 넓은 쪽보다 멀리 있다고 인식한다. 자, 길이나 레일에다가 예시라고 적어. 뒷받침 예시. 자, 여러분들한테 아직 만들어주지는 않았지만 여기 봐봐. 요게 이제 마무리 필살기 표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직선 원근이야. 고속도로를 보면 고속도로 양쪽 길이 똑같죠. 폭도 똑같아야지 정상이지. 근데 앞에 있으면 넓어 보이지.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좁아 보일 거 아니야. 이게 직선 원근이야. 직선인데 직선으로 안 보인다는 거지. 원근법에 의해서. 자, 직선 원근은 떠올리면 돼. 도로를 본다. 여기 레일도 마찬가지. 다음 또 대등병렬. 또 하나의 단한단서인 결기울기는 말은 뭐해? 부분 3. 같은 대상이 집단적으로 어떤 면에 분포할 때 시야에 동시에 나타나는 대상들의 연속적인 크기 변화. 밑줄. 대상들의 연속적인 크기 변화야. 집단적으로 분포해야만 되는 거야. 그게 결기울기야. 자, 직선 원근에 대해서 비교 대조를 잘 해야 돼. 그런데 다행한 건 뒤에 뒷받침 예시가 직선 원근하고 결기울기는 있다는 거야. 요것만 예시가 사라져 있어. 자, 밑에 그 예시를 잘 보면 이렇게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축구공을 산더미처럼 쌓아뒀다고 해봐. 자, 그러면 처음에 보는 건 축구공 크기야. 맨 앞에 있는 것은 실제 축구공 크기야. 그런데 갈수록 기울기에 따라서 크기가 좀 작아지면서 배구공만해졌다가 핸드볼 공만해졌다가 이렇게 야구공만해졌다가 탁구공만해지는 것. 저 멀리 있는
멀리 있는 축구공은 탁구공만하게 보일 거야. 이게 결기울기야. 기울기에 따라서 무더기로 쌓여 있을 때 맨 앞에 있는 코스모스 꽃은 실제 코스모스 꽃 크기로 보여. 근데 저 뒤에 있는 코스모스 꽃은 점으로만 보인단 말이야. 그게 결기울기라고. 자, 보자. 예를 들면 뒷받침 사례라고 적어. 뒷받침 사례야. 들판에 만발한 꽃을 보면 앞쪽은 꽃이 큽니다. 앞쪽은 꽃이 커, 당연히. 그런데 뒤로 가면서 서서히 꽃이 작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시각적 단서가 쉽게 원근감을 일으킨다라는 것. 이해되죠? 여기 따라서 세 가지를 비교해야 돼. 물체의 상대적 크기, 직선 원근, 결기울기. 이 뒷받침 예시까지 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그 15번 문제 두 번째 문제가 적용하기 문제라서 학생들을 항상 괴롭히는 문제야. 제시문이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건 틀리게 되어 있다고. 다음 3문단, 4문단은 둘 다 운동시차 이야기다. 별표를 쳐놔라. 3문단 어떤 경우에는 운동으로부터 단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운동시차는 관찰자가 운동할 때 빗줄 정지한 물체들이 정지한 물체야. 자, 정지한 물체가 있고 내가 운동을 하면서 입체 감각을 확인하는 것인데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지가 실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정지한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물체들까지의 상대적 거리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예를 들어 뒷받침 사례야. 그러니까 얘들아 과학 제시문에서 기술 제시문에서는 꼭 이렇게 뒷받침 사례가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라. 뒷받침 사례를 잘 내 것으로 받아들여라. 기차를 타고 가다 창밖을 보면 가까이에 있는 나무는 빨리 지나가. 가까이에 있는 건 알죠? 여러분들 차 타고 가다 보면 빨리 지나가지. 그런데 멀리 있는 산은 거의 산 전체는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게 운동시차라는 거지. 자, 근데 4문단에 아직 운동시차가 덜 끝났습니다. 보세요. 동물들도 단한 단서를 활용하여 입체 지각을 할 수 있다. 특히 머리의 좌우 측면에 눈이 있는 동물들은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양한 단서를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 네모칸 빗금치고 밑줄거 단한 단서는 입체 지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계속 단한 단서 얘기야. 자, 그리고 또 뒤에 가령 나와. 가령 뒷받침 사례가 나온다고. 가령 어떤 새들은 새 이야기입니다. 머리를 좌우로 움직였을 때 정지된 물체가 움직여 보이는 정도에 따라 물체까지의 거리를 파악합니다. 뒷받침 사례가 지금 3문단 4문단 묶어 운동시차야. 그러니까 요거는 부분과 전체와 부분의 관계가 부분 1, 2, 3이 2문단에 한꺼번에 있는 거야. 부분 4가 3문단 4문단에 걸쳐 있고 이게 중요하니까 오랜 제시문을 할애를 한 것인데 이 사람 출제자하고 9월의 A형 출제자하고 똑같다라고 보이는 이유는 11번 13번 그 제시문에서도 1문단에 화제 제시와 장소 기억이 나와. 부분 1. 2문단에 재정의가 나와. 그런데 3문단 4문단을 묶어야 돼. 그게 경로적분이야. 경로적분. 그래서 출제자가 똑같다. 자, 다 읽었어요. 14번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쉬워. 1. 두 눈을 가진 동물 중에 단한 단서로만 입체 지각을 하는 동물이 있는데 가령 어떤 새들은 맨 마지막 제시문에서 끌어오면 돼. 특히 머리에 좌우 측면에 눈이 있는 동물들이죠. 1번 맞습니다. 자, 5번으로 연결해. 5번 봐. 선택지들 사이도 연결관계가 있어. 5번 봐봐. 새가 단한 단서를 얻으려고 머리를 움직이는 것은 밑줄 운동시차죠. 따라서 달리는 기차에서 창밖을 보는 것과 유사한 효과. 얘들아 똑같은 예시야. 3문단의 예시가 4문단의 예시하고 똑같이 운동시차야. 알겠지? 그래서 1번과 5번은 연관이 된다. 자, 운동시차 이야기 단한 단서 중에 운동시차야. 2번 갑니다. 사람이 원래 눈이 하나이더라도 경험을 통해 세계를 입체로 지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한 단서죠. 4가지나 있어요. 2번에서 4로 연결. 직선 원근을 이용해 입체 지각을 하려면 직선 원근 네모칸 쳐. 요거야. 직선 원근이 뭔지 알죠? 도로나 레일이라고 해서 따라서 두 눈에서 보내오는 딱 이 부분만 틀린 거야. 두 눈에서 보내오는이 틀렸지. 왜? 직선 원근도 단한 단서야. 양한 단서가 아니라고. 이해되지? 지금 단한 단서의 사례 4가지야. 여기 보면 양한 단서, 단한 단서, 화제 제시한 다음에 지금 단한 단서를 가지고 그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 14번 첫 번째 문제 답은 4.
두 눈에서 보내오는을 X에. 그리고 14번에 3번 봐. 사람의 경우에 양쪽 눈의 망막에 맺히는 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시차가 있는 유사한 상 그랬어요. 각주까지 확인하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얘들아 그 제시문 밑에 각주 두 개 있지? 시차하고 시각하고. 각주도 제시문이야. 소설에서 제목도 제시문인 거야. 거기 제시문 맨 밑에. 자 이제 어려운 걸로 가자. 적용하기 문제라고 적어. 두 번째 문제. 요게 평가원 당시는 B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 정답률이 43%밖에 안 됐다. 왕창 틀린 거야. 가로 갑니다. 다람쥐가 잠자는 여우를 발견하죠. 잠자는 여우가 힌트야. 잠자는 여우니까 정지한 물체라고 적거라. 얘들아 다람쥐 입장에서는 여우에게 들키면 돼 안 돼? 들키면 바로 죽어. 여우의 사냥감이 된다고 다람쥐 입장에서는. 그래서 도망가야 된다. 자 근데 다행히 여우가 잠자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피해야지. 이 다람쥐가 잠자는 여우를 발견하자 여우를 보면서 자신과 여우를 연결하는 선에 대하여 직각 방향으로 움직였다. 운동시차. 가에다 별표쳐. 운동시차의 또 다른 사례야. 정지한 물체가 잠자는 여우다. 1번 답. 가에서 다람쥐가 한 행동이 입체 지각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다람쥐는 운동시차를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답. 3번하고 충돌이 있어요. 3번하고 충돌이 있어. 운동시차라고 인지하고 3번 봐. 가에서 다람쥐로부터 여우가 멀리 있을수록 다람쥐에게는 여우가 빠르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군.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죠. 가까이죠. 14번에 5번. 달리는 기차에서 창밖을 보는 것과 유사한 효과라고 분명히 또 나와 있지. 그리고 3문단의 마지막 문장. 기차를 타고 가다 창밖을 보면 가까이에 있는 나무는 빨리 지나가. 그러니까 가까이 있을수록 여우가 빠르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잠을 자고 있다 하더라도 다람쥐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라고. 여우 자체는. 3번하고 1번 충돌. 3번 고치고 1번 정답으로 한다. 2번 가자. 가에서 다람쥐가 머리에 좌우 측면에 눈이 있는 동물이라면 끊어 단한단서를 얻기 위해 행동한 것이죠. 운동시차는 뭐라고? 단한단서야. 자 답은 나왔습니다. 4번 가자. 그런데 이 나를 잘못 이해한 학생들이 거의 다 사로 가서 틀려. 여러분 중에도 거의 사로 가서 틀린다고. 나를 봐. 축구공이 빠르게 작아지는 동영상을 보여줄 때는 지금 축구공이 무더기로 쌓여 있어가지고 결기울기가 있는 게 아니야. 축구공 하나. 잘 봐. 축구공 하나가 빠르게 작아지는 동영상을 보여줄 때는 가만히 있던 강아지가 축구공이 빠르게 커질 수 있죠. 화면상에서. 그러면 나한테 다가오는 것처럼 느끼잖아. 자 화면에서 탁구공만 하다가 야구공만 하다가 핸드볼공, 배구공만 하다가 축구공보다 확 더 커지는 느낌은 강아지를 때리는 느낌이라고. 갈수록 커지니까. 따라서 강아지는 놀라서 도망갈 수밖에 없다고. 자 강아지가 축구공이 빠르게 커지는 동영상을 보여주자 놀라서 도망갔다. 나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게 부분일 물체의 상대적 크기인 거야. 요거 결기울기하고 헷갈리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4번으로 가서 엄청 틀린 거야. 1번 딱 운동시차로 찾아줘야 되고 결기울기는 이런 경우라고 적어두라고. 축구공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맨 앞에 있는 축구공에 비해서 갈수록 작아지더라. 이게 이제 결기울기라고. 근데 나에 있는 요거는 결기울기가 아니라 물체의 상대적 크기고 제시문에서 유일하게 예시가 없어. 그러니까 예시가 있어 책에는 원래. 그걸 뽑아서 문제로 낸 거야. 따라서 4번. 나는 물체의 상대적 크기가 강아지에게 입체 지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결기울기 X에. 더러 여러분들 중에 4번으로 갔으면 이 결기울기를 축구공 얘기인데 제시문으로 가서 이 뒷받침 예시하고 비교를 해봐. 즉 이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예를 들면 들판에 만발한 꽃을 보면 앞쪽은 꽃이 크고 결기울기에 따라 뒤로 가면서 서서히 꽃이 작아지는 거야. 그렇죠? 따라서 지금 축구공이 무더기로 쌓여 있는데 앞에는 축구공이고 뒤로 갈수록 작아지는 경우가 아니라고. 따라서 4번의 결기울기는 분명히 틀린 거다. 물체의 상대적 크기로 고쳐. 5번가 나에서 강아지의 한쪽 눈을 가렸다면 강아지는 놀라는 행동을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단한단서니까 당연히 보이죠. 똑같죠. 자 그래서 15번 답을 1로 하자. 알고 보니까 쉽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것들을 너희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석 달 뒤에 9월 평가원 A형에 나온 걸 한번 보자. 그게 11번, 12번, 13번에 있어. 요게 더 어려워. 요게 더 어려운 거야. 자 봅니다.
11번에서 13번도 책 한 권짜리야. 자, 이거 할 때는 이제 아까 따라한 것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걸 명심할 것. 자, 1문단. 동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중요한 장소의 위치를 기억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은신처까지 길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동물의 길찾기 방법, 밑줄 그어. 동물의 길찾기 방법, 이게 화제를 제시한 거야. 화제 제시. 동물의 길찾기 방법에는 장소 기억, 재정의, 경로적분 등이 있다. 끊어줘. 이게 이제 문단을 원래 나눠야 돼, 이렇게. 그런데 이제 지금 올해는 다시 길어졌는데 평가원에서 최근에 문단을 좀 짧은 거를 선호하다 보니까 1, 2문단을 한 문단으로 합쳐놓은 거야, 이거. 자, 정보 전달의 글은 앞으로 글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나오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장소기억, 재정의, 경로적분이 순차적으로 나온다는 거 알겠지? 자, 여기까지가 화제지시고, 장소기억은 자 동그라미 쳐. 이제 거기다가 부분일이야. 똑같은 방식이다. 여기서 별표만 하나 없어지는 거야. 비교대조야, 결국. 얘들아, 너희들 여기 학원 어떻게 와? 학원 어떻게 찾아와? 장소기억으로 찾아오지. 전철 나와서. 이 학원 찾는 방법 장소기억이야. 장소기억. 포요류야. 거기 나온 대로야. 장소기억은 장소의 몇몇 표지만을 영상 정보로 기억해 두었다가 그 영상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길을 찾는 방법이다. 기억된 영상은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달라지기에 이 방법을 활용하는 꿀벌은 특정 장소를, 자 꿀벌도 동그라미 쳐. 뒷받침 예시가 있어요. 자, 장소기억 부분 1이고 꿀벌도 동그라미를 쳐. 꿀벌의 사례야. 꿀벌은 특정 장소를 특정 각도에서 본 영상으로 기억해 두었다가 다시 그곳으로 갈 때는 자신이 보는 영상과 기억된 영상이 일치하도록 비행한다. 장소기억은 곤충과 포유류 역시 동그라미 쳐. 곤충하고 포유류하고 동그라미를 쳐. 곤충과 포유류를 동그라미를 치고, 사람도 포유류야. 곤충과 포유류 장소기억입니다. 동그라미를 딱 쳐놔. 곤충과 포유류를 비롯한 많은 동물이 길찾기에 활용한다 그랬어. 장소기억이었다. 꿀벌. 자, 그런데 여러분 중에 11번에 5번으로 간 학생이 가장 많아. 안타깝게도. 11번에 5번 읽어보자. 꿀벌은 특정 장소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영상을 기억하여 길을 찾는다. 속아 넘어간다고. 그런데 너희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제시문을 이걸 꿀벌을 쭉 읽어가면서 다 기억해 뒀다가 11번에 5번 틀렸네. 바로 고칠 수는 없다고. 일반적으로. 처음 보는 내용일 때. 따라서 제시문으로 돌아가서 꿀벌 자리를 찾아가지고 비교대조해서 고치면 꿀벌은 특정 장소를 특정 각도에서 고쳐. 여러 각도 아닙니다. 특정 각도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게 제시문을 다 장악을 하면 문제는 저절로 풀리지만 제시문이 다 장악이 안 돼. 수능장에서는. 그리고 EBS 달달달달 외우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EBS하고 완전 다른 글이야. 독서비문학은. 화제만 똑같아. 소재만. 다른 글이야. 다른 글. 완전히 다른 글이야. 명심해. 그러니까 수능장 가서 그냥 처음 보는 글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바로 이해가 안 되니까 뭐래? 쭉 읽고 풀다가 막히면 다시 제시문으로 가서 이렇게 소통 훈련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EBS 암기한 놈들이 다 망했다고. 재작년부터. 2013 수능부터. 가장 결정적인 게 그거야. 2013 수능의 이상기체 방정식. 문과 애들이 이상기체 방정식을 어떻게 알아? 아, 2011부터다. 수능 특강에서 율리우스의 그레고리력을 봤어. 근데 평가원 수능에 가보니까 완전 다른 글이야. 단 속지 말아야 될 게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은 꽤 유사해. 그러니까 외우는 거야. EBS 비문학을. 그 많은 거를. 근데 수능 가니까 완전 다른 걸로 변해 있어. 이해되지? 새롭게 쓰는 거라고.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글을 쓰는 거야. 새롭게. 그래서 절대로 비문학 독서 암기하는 거 아니야. 좋아. 11번에 5를 고쳤어. 다음 2문단 가자. 부분이 재정의야. 네모칸 친다. 재정의. 자, 부분 2야. 장소기억 끝났고 재정의. 근데 예문들이 있어. 거기에 침팬치도 나오고 병아리도 나와. 흰쥐가 나오고. 병아리는 참 세 번째 문제에 있다. 재정의도 뒷받침 예시가 다 있어. 봐. 재정의는 방향 기억이 헝클어진 상황에서도
장소의 기하학적 특징을 활용하여 방향을 다시 찾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뒷받침 예시 나오지. 이건 뒷받침 예시야. 그러니까 앞에가 중요하지. 그게 11번 답이야. 이 문장이. 11번 답 4로 일단 적어둬도 좋아. 물론 마지막 문장까지 읽어야 더 정확한 답이 나온다. 재정의는 방향기억이 엉클어진 상황에서도 장소의 기하학적 특징을 활용하여 방향을 다시 찾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뒷받침 사례. 직사각형 방에 갇힌 배고픈 흰 쥐에게, 흰 쥐 네모칸. 그런데 13번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이게 병아리로 바뀝니다. 흰 쥐 옆에다 병아리라고 적어. 특정 장소에만 먹이를 두고 찾게 하면 긴 벽이 오른쪽에 있었는지와 같은 공간적 정보만을 활용하여 먹이를 찾는다. 이런 정보는 흰 쥐의 방향 감각을 혼란시킨 상황에서도 보존되는데 흰 쥐는 재정의 과정에서 장소 기억 관련 정보를 무시한다는 거야. 그냥 기하학적 특징이야. 재정의가 기하학적 특징을 고려한다. 흰 쥐 이야기. 자, 근데 아주 중요한 하지만이 또 나왔어.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뒤가 중요한 건 초등학생도 안다 그랬어. 하지만 세모꼴 쳐. 최근 연구에 따르면 원숭이 네모칸, 원숭이는 재정의 과정에서 벽 색깔과 같은 장소 기억 정보도 함께 활용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흰 쥐보다 훨씬 영리한 거지. 원숭이가 영장류에 가깝잖아. 사람은 그러면 자, 포유류니까 일단 장소 기억으로 따라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기하학적 특징을 활용하잖아. 여기 올 때 큰 건물 주변에 활용한다고. 사람은. 자, 11번 답 4로 나왔습니다. 가자. 11번에 3, 4를 같이 풀 수 있어. 자, 내가 지난 시간에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세부정보 일치 불일치 문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야? 감과 느낌과 상식과 단순한 기억력이야. 이건 아주 위험한 거야. 단순한 기억력이. 왜 위험하냐면 너희들 중에 단순한 기억력을 신뢰한 학생은 11번에 3으로 가거나 12번에 1로 가버려. 단순한 기억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안 돼. 11번에 3 다 읽었어. 제시문. 흰쥐는 재정의 과정에서 산란된 햇빛 정보를 활용한다. 흰쥐 얘기 제시문에 있었던 것 같아. 산란된 햇빛 정보 있었던 것 같아 하고 맞았다고 착각을 한다고. 그런데 냉정하게 봐봐. 흰쥐는 재정의 과정에서 2문단 재정의잖아. 그런데 산란된 햇빛은 무려 4문단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시문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인과적으로 연결이 전혀 안 돼. 알겠지? 자, 11번에 3번, 12번에 1번 단순한 기억력 위험하다고. 근데 너희들이 시간에 쫓기면 단순한 기억력으로 풀어. 빠르게 싹 읽고 막 풀어. 일치불일치도. 그리고 채점해 보면 이제 일일이 철저히 꼼꼼히 비교 대조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거야. 물론 아주 쉽게 풀리는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등급을 결정하는 문제는 오늘 시험 본 이런 문제들이야. 지난주에 시험 본 문제들이고. 자, 3문단 가겠습니다. 경로적분은 말음모를 해준다. 이제 경로적분이야. 경로적분. 자, 여기 흰 쥐가 있었고 병아리가 세 번째 문제에 나오고 원숭이도 나왔다. 자, 그 다음 부분 3 경로적분이야. 경로적분은 전부 다 말음모를 하자. 경로적분이다. 예시가 많이 나와. 개미부터 해서 예시가 많이 나와. 그래서 철저하게 비교대조 해야 돼. 이게 비교대조야. 자, 얘들아 지금 전체 제시문의 구조는 전형적인 정보 전달의 글이야. 1문단의 화제 제시 부분 1, 부분 2, 부분 3으로 가. 그런데 요걸 철저히 비교대조 해야 된다고. 근데 4개를 비교대조하면 더 복잡하겠지. 그지? 3개를 비교대조하는 게 있고 2개를 비교대조하는 것도 아주 많아. 비교대조를 철저히 따져야 돼. 자, 경로적분은 곤충과 새의 가장 기본적인 길찾기 방법으로 이를 활용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또 나왔잖아. 이렇게 뒷받침 예시가 당연히 나와야 돼. 정보 전달의 글에서는 뒷받침 사례가.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앞에가 요지, 주지, 논지, 주제, 결론인데 곤충과 새의 가장 기본적인 길찾기 방법으로 이를 활용하는 능력은 타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장에서 11번에 1번, 2번, 12번에 2번이 3개 선택지가 여기에 걸려 있어. 11번에 1번가 곤충은 길찾기 과정에서 경로적분을 사용하지 않는다. X 사용한다. 마름모의 곤충. 2번 새도 마름모의. 11번에 2번 선택지 새는 길찾기 과정에서 장소 기억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아니고 뭐 경로적분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12번에 2번 가자. 사막개미의 경로적분 능력은 학습을 통해 얻어진 것이겠군. 학습이 아니라 뭐야?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 따라서 선천적인 거야.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는 게 가장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야. 수능장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야. 대충 이렇게 쓱 읽고 풀고 이런 거 아니야. 수능장은. 자, 다 따져서 다 표시해놔. 이 문단의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에다가 11번 답 4, 3, 4 같이 표시. 3문단의 첫 번째 문장 거기서 11번의 1, 2번과 12번의 2번을 다 제껴야 돼. 또 읽어봅니다. 예를 들어야. 자, 뒷받침 사례가 있어.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 있는 문장은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문제를 풀 때 끌어와야 되고 이해를 도와주는 거다. 이해를 해라. 예를 들어 먹이를 찾아 길을 나선 사하라 사막의 사막개미는 사막개미 마름모. 집 근처를 이리저리 탐색하다가 일단 먹이를 찾으면 집을 향해 밑줄 거의 일직선으로 돌아와요. 12번에 4번. 사막개미가 먹이를 찾은 후 집으로 되돌아갈 때는 왔던 경로를 따라가겠군. 왔던 경로 X. 거의 일직선을 따라가겠군. 추론 문제야. 사막개미는 장소기억 능력이 있지만, 자, 지금 얘들아 이게 비교대조가 되지만 장소기억이 가장 초보적인 거야. 기초적인 거고. 그래서 장소기억 능력은 사람도 있어. 근데 기하학적 능력을 활용하기도 하고 경로적 분도 활용하는데 이 개미는 장소기억 능력이 있어요. 장소기억에다가 동그라미 1, 부분 1이야. 눈에 띄는 지형지물이 거의 없는 사막에서는 장소기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경로적분을 활용한다. 12번 정답 3번. 끌고 가. 지형지물이 많은 곳에서 사막개미는 장소기억을 활용하겠군. 지형지물이 많으니까. 맞죠? 장소기억 능력이 있다고 했어 분명히. 경로적분을 활용한다. 사막개미의 이러한 네모칸 B급 놀라운 집 찾기는 집을 출발하여 먹이를 찾아 이동하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집 방향을 계속하여 다시 계산함으로써 가능하다. 요게 너희들이 12번에 5로 가서 가장 많이 틀리는데 12번에 5번의 근거야. 5번만 지우면 답이 보여. 근데 5번을 못 지워. 자, 집 방향도 마름모를 해야 돼. 근데 계속해서 나와. 또 가령 또 나오잖아. 뒷받침 사례 가령 그림에서 이동 경로를 따라 A에 도달한 사막개미가 자, 집을 출발해서 A에 도달했다 얘들아. 자, 구불구불 갔죠. 이동 경로가 구불구불하지. 그런데 먹이를 찾으면 어때?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직선을 활용해. 그때 파악한 집 방향 AN으로 집을 향해 갈 것이다. 만약 A에서 먹이를 찾지 못해서 다시 개미가 B까지 이동했어. B로 한 걸음 이동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사막개미는 A에서 B로의 이동 방향과 거리에 근거하여 새로운 집 방향 또 말은 뭐? 집 방향 BN을 계산한다. 집 방향이야. 자, 3문단의 마지막 문장 사막개미는 먹이를 찾을 때까지 이러한 과정이야. 네모칸 B급 치고 밑줄 긋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배 위치에서의 집 방향을 파악한다. 집 방향이라고 12번에 5번 정확히 나왔어. 방향, 집 방향. 그리고 3문단, 4문단도 묶어. 한편 이동 경로상의 매 지점에서 사막개미가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방향 또 나왔어. 말은 뭐 12번에 5번으로 가서 거의 틀렸어. 5번 봐. 사막개미는 한 걸음씩 이동하면서 그때마다 집까지의 직선거리를 다시 계산한다고. 직선거리 X. 뭐? 집 방향. 방향이야 방향. 직선거리 X에 분명하게 집 방향이라고 3번 4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다고. 자, 3문단 마무리. 3, 4문단 묶어. 똑같이 3, 4문단이 경로적분. 자, B형에서는 결기울기, 운동시차가 3, 4문단에 있었어. 이 기준을 정하기 위해 사막개미는 태양의 위치와 산란된 햇빛을 함께 이용한다. 태양의 위치는 태양이 높이 떠 있거나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는 유용하지 않다. 이때 결정적 도움을 주는 것이 산란된 햇빛 정보이다. 자, 밑줄 그어. 결정적 도움을 주는 것. 산란된 햇빛 정보이다. 사막개미는 마치 하늘을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천문학자처럼 하늘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는 셈이다. 자, 이제 답이 다 나올 것입니다. 1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1, 2 경로적 분이야. 말은 못 쳐. 3, 4 네모칸 쳐. 재정의다. 답은 4번 원숭이는 재정의 과정에서 기하학적 정보도 활용합니다.
물론 원숭이는 하지만을 보면 장소기억 정보도 함께 활용합니다. 써나 11번에 4번에다가 플러스 장소기억 정보. 5번 꿀벌은 특정 장소를, 꿀벌은 동그라미 쳐, 장소기억이야. 특정 장소를 특정 각도에서 바라본 영상을 기억하여 길을 찾습니다. 12번 마무리하겠다. 1. 사막개미나 암흑 속에서도 집 방향을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암흑 속에서는 안 됩니다. 산란된 햇빛 정보. 2번 사막개미의 경로적 본 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번 지형지물이 많은 곳에서 사막개미는 장소기억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사막이기 때문에 경로적 본. 4. 사막개미가 먹이를 찾은 후 집으로 되돌아갈 때는 거의 일직선으로 갑니다. 5. 사막개미는 한 걸음씩 이동하면서 그때마다 집까지의 직선거리를 다시 계산한다. 직선거리 계산 능력은 없고 집 방향을 다시 계산한다야. 12번에 3번 두 번째 문제 3번. 이게 가장 어려웠어. 별표를 딱 쳐놔. 13번도 어려웠어. 많이 틀렸다고 여러분들. 흰쥐 대신에 병아리야. 잘 봐.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이게 또 적용하기 문제야. 보기의 상황에서 병아리가 보일 행동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 병아리가 흰쥐가 재정의 과정에서, 자 그러면 이 문단의 도움을 얻어야 돼 여러분들. 재정의 과정 네모칸 치고 기하학적 특징만을 활용한다고 가정합시다. 아래 그림의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에서 먹이는 A에만 있어요. 자 A를 동그라미 쳐놔. 지금 병아리 방향으로 쳐다봐봐. A는 어디에 있느냐. 병아리가 A, B, C, D를 모두 탐색하여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 학습하게 한 후 상자에서 꺼내 방향을 혼란시킨 다음 병아리를 상자 중앙에 놓고 먹이를 찾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실험을 여러 번 수행하여 병아리가 A, B, C, D를 탐색하는 빈도를 측정합니다. 자, 병아리가 A를 바라봤을 때 긴 벽의 왼쪽 앞에 있어. 저거 긴 벽의 왼쪽 앞에 있어. 제시문을 고려해봐. 제시문에 뭐라고 나와? 이 문단의 셋째 줄에 보면 긴 벽이 오른쪽에 있었는지와 같은 공간적 정보. 긴 벽이냐, 자 짧은 벽이냐. 짧은 벽은 병아리 뒤쪽에 있죠. 앞에 있거나. 그런데 긴 벽은 왼쪽 앞에 있지. 먹이가 있는 곳은. 자 이렇게 적어봐. 긴 벽의 왼쪽 앞이야.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선생님을 한번 봐봐. 내가 지금 병아리야. 갔어. 긴 벽의 왼쪽 앞에 A 쪽에 가서 먹이를 찾았어. 이걸 찾아서 먹은 다음 병아리가 이렇게 오겠냐? 이렇게? 이렇게 오지는 않을 거 아니야. 병아리가 가서 찾은 다음에 방향을 틀 거 아니야. 그러면 긴 벽이 왼쪽 앞에 있으니까 어디로 가? C로 갈 거 아니야. C로. 이해되지? 그래서 A, C가 먹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병아리는 방향을 혼란시켰으니까. 그러니까 빠꾸에서 간다 이런 내용은 없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흰쥐 병아리가 쭉 걸어가 긴 벽의 왼쪽 앞에 먹이가 있어. A 체크해. 그 다음 방향 돌려. 긴 벽의 왼쪽 앞이 C지 C. 그래서 세 번째 문제 답은 3번 AC를 비슷한 정도의 높은 빈도로 탐색하고 BD를 비슷한 정도의 낮은 빈도로 탐색한다가 정답인 이유 확실하게 나오지. 그러니까 제시문 이 문단을 또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주 자세히 해줬는데 실제로 이걸 또 수능장에 가면 겁을 덜컥 내고 문장이 튕겨져 나가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틀린다고. 근데 평가원에서 이렇게 푸는 거 한 제시문당 5분 안팎으로 해줘야 돼. 그러면 다 까먹는데 어떻게 하냐고. 밑줄을 그어야지. 밑줄을. 어디를 밑줄을 그어? 예를 들어 가령 예컨대 경우 앞에를 밑줄을 그어두라고. 예를 들어로 이해하고. 그러니까 너희들 따라한 거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뒤가 중요하다. 따라서 그러므로 요컨대가 중요하다. 한 가지 더. 뒷받침 예시가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따라서 뒷받침 예시 앞에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 다 보면은. 그래서 비문학에 친숙해져야 되는데 자 일단 이렇게 해. 우선 고3들은 정재승 교수의 과학 콘서트를 읽었다. 손들어봐. 그 책 유명한 책이야. 과학 콘서트. 자 읽은 학생들이 있으니까 우선 사서 읽어. 정재승 과학 콘서트 아주 재밌어. 요걸 읽은 친구 여기까지는 따라와야 돼. 두 번째 한국의 교양을 읽는다라는 책이 있어. 인문편, 사회편, 문화예술편, 과학편, 종합편이 있는데 종합편은 어려우니까 마지막에 읽는다고 치고 선생님 저는 인문이나 사회가 약해요. 그래도 과학편을 먼저 사서 읽어. 적어도 한국의 교양을 읽는다. 과학편은 버스 타고 왔다 갔다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틈나는 대로 읽어. 문과 학생들이 그거 한 번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어렵게 느낄 거야. 두 번 읽으면 친숙해질 거고 세 번 읽으면 과학이 굉장히 재밌어져. 이렇게 성공시킨 사례들이 아주 많아.
한국의 교양을 읽는다 과학편이야. 이것까지 다 읽은 학생이 있어? 손들어. 이 두 권 정도 읽으면 되고 더 읽고 싶으면 이제 과학혁명의 구조나 프리초프 카프라의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이런 책들도 있는데 일단 무조건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 수학 콘서트 책도 있어. 그런 책은 좋아. 교양서니까. 그 다음 또 하나 한국의 교양을 읽는다 과학편이야. 내가 시간 부족에 허덕이는 서문여고 출신 재수생 10명한테 상담을 요청받은 다음에 자 비문학은 이제 이런 걸로 배우는 거고 6페이지 2주차 6페이지 따라 읽은 것도 있었는데 잠자기 전에 읽다 자라. 잠자기 전에 한국의 교양을 읽는다 과학편이나 힘든 책을 문법 책이 가장 좋은데 완전 숙면용 책이야. 문법 책은 그냥 깊은 잠으로 바로 골아떨어져. 이건 굉장히 좋은 책이지. 깊은 잠을 자는 건 일단 좋은 책이야. 그런데 오늘 낮에 상담한 고3 여학생도 수능 마인드 세우기를 인강으로 들어서 그 책을 가져왔더라고. 한국의 교양을 읽는다 과학편을. 분당에서 다녀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다는 거야. 성남 외국어고등학교 학생이었어. 근데 읽다가 잔대. 근데 선생님 저 한 페이지만 읽으면 바로 골아떨어져요. 잘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그런데 이렇게 10명을 도전시켰는데 7명으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난 뒤에 확실히 시간이 단축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어 내가. 알겠지? 한국의 교양을 읽는다 과학편 10명 중에 7명이 시간 단축의 효과를 봐. 동덕여고 강지은 학생은 바로 국어 100점으로 올라. 3번 읽고 나서. 과학이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어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런 사례가 있어. 이 강지은은 국어 100 맞고 수학 못했었는데 그것도 여세를 몰아서 100 이렇게 나왔던 애야. 그런데 국사를 안 해서 연세대를 갔는데 경영학과는 또 죽어라 싫다고 해서 정치외교학과 갔어. 장학생으로. 그런 학생도 있어. 수학을 원래 못해서 그런데 어쨌거나 한국의 교양을 읽는다 과학편. 다만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책을 읽어라 라고 말을 하는데 부작용이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 자 100범일지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 근데 어떤 남학생 애가 100범일지에 도전을 했는데 얘가 딱 100범일지를 침대에서 누워서 읽다가 애국심이 피끌듯 솟아오르면서 침대를 박차고 나와서 책상에서 밤새서 읽어. 김구 선생님 나의 소원 가장 싫어하는 단원이었는데 재수 때 그거를 야 나의 소원이 이렇게 좋은 글이구나. 100범일지를 읽고 나서 애국심이 생기고 선생님 저 이제 난중일기에 도전합니다 라고 카페에다 올렸어. 너 시간 단축 어떻게 하냐? 안 됐어요. 그게 부작용이야. 이해되지? 피 끓는 애국심은 좋다 이거야. 근데 일단 시간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한국의 교양을 읽는다 과학편을 읽으라고. 이걸 제대로 읽은 다음에 인문, 사회, 문화예술로 가도 좋아. 근데 과학편부터 해. 알겠지? 거의 다 모든 학생들은 과학기술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특히 인문계 학생들. 따라서 EBS 교재도 과학편, 기술편 그런 걸 집중적으로. 어차피 대학교에 가서 다 읽어야 할 교양서야. 너희들 과학혁명의 구조는 반드시 읽어야 돼. 대학교 가서. 그러니까 지금 읽어도 뭐라고 안 해. 근데 분명히 수능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있다. 알겠지? 그래서 그 책을 읽어. 재수생들은 거의 다 읽어. 선생님이 시켜서. 특히 과학기술에 한번 된통 당해본 학생들은 책 소개하자마자 가서 딱 한 권만 사야 돼. 막 이거 다 해야지. 의욕적으로 막 인문, 사회, 과학, 문화예술 종합 안 해. 결국. 그래서 한 권 과학편만 해라. 자 11에서 15번 사이 질문해.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렵다거나. 차분하게 풀어줬는데 답은 딱딱 떨어지는 거야. 수능 평가원은. 근데 수능에서 이 정도 수준까지 나오면 이제 1등급이 90 이렇게 되는 거야. 올해 수능은 이거보다 쉬워. 훨씬 쉬워. 올해 수능은 어려웠던 그 비문학 독서도. 이게 가장 어려운 수준이다. 1주차에 본 거 가장 어려웠어. 2주차에 본 거 엄청 어려웠어. 86.1등급 수준이야. 요것도 이게 특히 어려웠어. 알겠지? 그러면 3주 동안 연습했으면 극복 가능성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래서 과학 콘서트 가서 읽으라고. 영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무조건 제시문에서 찾아.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가는 방법이 마무리 필살기 방법이기도 해.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언제 시간을 단축합니까? 근데 이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야. 감과 느낌, 상식, 단순한 기억력 무조건 버리도록 해. 알겠지? 자, 칠판 지우고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